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도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저혈당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저혈당이란 대체 어떻게 오는가? 비당뇨성 저혈당은 어떤 게 있나? 그리고 갑자기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팍 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몸의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혈당은 높을 때보다는 낮을 때가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은 역시 글루카곤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여러 카테콜라민들, 이제 심파테틱 너브 액티베이션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코르티졸이나 아니면 그로스 호르몬 역시 혈당을 높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쿠싱이나 아니면 아크로메갈리가 있을 때도 역시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같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혈당이 떨어지면은 우리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걸 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인슐린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들의 글루코즈 업테이크가 줄어드는 효과 그 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은 그 자체로 글루카곤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쭉 떨어지면 반대로 글루카곤이 올라가는데 이게 헤파틱 글루코네오제네시스, 그 다음에 글라이코제놀라이시스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해놨던 당도 이제 글루코즈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없으면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내보내고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당을 근데 이제 이렇게 혈당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글루카곤이 올라갈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대표적으로 외부에서 인슐린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수포닐 유리아 같은 인슐린 시크리타고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럼 어때요? 그때는 인슐린이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글루카곤이 올라가질 못할 거고요. 또 어떤 경우냐면은 글루카곤 역시 이제 팬크리아스의 알파셀에서 분비가 되잖아요. 근데 팬크리아스 자체가 파괴된 경우, 시스틱 파이브로시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크로닉 팬크레아타이티스 같은 게 있다든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당뇨가 생기는 것도 기본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슐린을 오래 치료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인슐린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글루카곤도 안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에 굉장히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에피네프린 같은 카테콜라민 계통 호르몬입니다. 심파테틱 너브 시스템이 흥분해가지고 분비가 되는 거고요. 간에 하는 기능은 비슷하고 여기다가 글루코네오지시스를 돕기 위해서 근육을 분해해가지고 그 이제 아미노산들을 재료로 제공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르티졸이나 아니면 그로스 호르몬은 아주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변화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진 트랜스크립션을 유도한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을 우리가 다이아베토제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을 좀 전반적으로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혈당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어떤 증상들을 보이는지 보도록 합시다. 저혈당을 정의하는 방법은 위플스 트라이어드라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이포글라이세미아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배가 고프고요. 식은땀이 나면서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려요. 그리고 뭐 불안감 같은 그런 이제 기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서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증명이 돼야 됩니다.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사람한테서 혈당을 쟀는데 혈당이 70 미만으로 나오면은 이제 저혈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낮게 한 55 밑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significant한 하이포글라이세미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당을 보충해 줬더니 글루코즈 레벨이 올라가면서 증상들이 없어지더라. 그러면은 하이포글라이세미아를 확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들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요.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되는 증상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혈당이 떨어지면 교감신경 막 활성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불안하고 막 부들부들 떨리고 그런 증상이 생겨요. 그리고 식은땀도 나고요. 그리고 막 뭘 먹어야 될 것 같은 기분, 배고픔 이런 것도 생길 겁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가지고 Neuroglycopenic symptom, 그러니까 뇌로 공급되는 혈당이 당이 너무 정말 부족한 상태다. 굉장히 severe한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됐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의식이 떨어지고 졸리고 이런 증상만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confusion, seizure, 코마 뭐 이런 것까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러다가 쓰러져가지고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어요. 당뇨 때문에 사망하는 환자 중에 상당수는 저혈당 때문에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저혈당은 도대체 어떤 환자한테 잘 생기냐? 희한하게도 당뇨 환자가 이 저혈당에 오히려 취약해요. 왜 그러냐면요. 보통 사람한테서는 만약에 당이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가 즉각 중단이 돼요. 그러면서 글루카곤이 확 올라가고 그러는 당도 막 올리려고 온몸에서 안간힘을 쓸 텐데, 당뇨 환자는요. 항상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상황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인슐린 리지스턴스가 너무 높아가지고 항상 높은 상태든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혈당이 떨어진다 한들 인슐린이 여기서 더 떨어질 수가 없든지, 처음부터 너무 모자라면요. 아니면은 인슐린이 떨어지든 말든 애초부터 별로 효과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계속 높은 상황인데 거기서 떨어져 봤자 보통 사람처럼 인슐린 떨어진 효과는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확 높았다가 확 떨어져야 혈당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일단 잘 안 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인슐린이 높았다가 떨어지면서 글루카곤이 반대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인슐린이 제대로 떨어지는 효과가 없으니까 글루카곤이 올라가는 효과도 안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에피네프린 같은 심파테틱 너브 시스템인데요. 이제 그래서 저혈당이 생기면은 이제 요런 것까지는 요런 증상들이 안 생긴다 하더라도 이제 심파테틱 너브들이 막 활성화가 되면서 막 심장도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손 떨리고 식은땀 나고 그러면서 당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율신경이 혈당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런 것들이 막 이제 반응이 막 일어나는데 이런 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자율신경이 요거에 반응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hypoglycemic unawareness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생겨도 에피네프린도 안 나오고 증상들도 없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혈당 생기기 전에 이제 초기 저혈당에서는 막 palpitation, anxiety, tremor 막 이런 게 생기면서 환자가 이제 이런 저혈당에 대한 우리가 교육을 하니까 그러면은 빨리 뭔가를 좀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니까 환자가 자기가 저혈당이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픽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혈당이 자꾸 오지 않도록 당뇨약은 신중하게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특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당뇨랑 혈압이 같이 있을 때 혈압 조절한다고 베타블로커 쓰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제가 이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베타블로커는요. 그 자체로 이제 디슬리피데미아를 유발하는 단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베타2를 통해서 인슐린을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베타블로커가 있으면은 그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니까 하이퍼글라이세미아 컨트롤도 잘 안 되고요. 근데 또 이제 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당뇨 환자는 반대로 하이포글라이세미아에도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 베타블로커가 에피네프린의 기능을 억제하잖아요. 이제 베타1 효과를 통해 가지고 막 이제 앵사이어티라든지 팔피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켜야 되는데 이 베타블로커 때문에 그게 마스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블로커 쓰면 결과적으로 이제 당도 조절 잘 안 되고 한번 떨어지면은 근데 다시 올라가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MI가 있다든지 뭐 congestive heart failure가 너무 심하다든지 그래가지고 베타블로커를 꼭 써야 되는 경우다. 그럼 물론 써야겠지만 당뇨만 있고 그냥 혈압이 있고 그거에 의한 컴플리케이션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가능하면은 베타블로커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하이포글라이세믹 이벤트를 몇 번 겪었다면요. 환자들이 이거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돼요.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인슐린 쓰는 사람들은 저혈당이 잘 오는데 몇 번 그러다 보면은 인슐린을 적게 놓게 되는 거죠. 저혈당 생길까봐. 그러면 이제 혈당도 튀고 A1C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당 조절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러면은 혹시 저혈당이 왔었냐? 그거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냐? 그런 것 때문에 요거에 대한 영향이 혹시 있었는 것 같냐?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보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의식 여부가 중요해요. 의식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당뇨 있는 환자들한테 그 사탕 같은 거를 이런 위급 상황 대비해가지고 이제 가방에 한두 개씩 갖고 다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이제 사탕 같은 거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 같은 거를 집에 갖고 있다가 그걸 한 컵 정도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보통은 해결이 되고요. 의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은 빨리 IV로 글루코즈를 줘야겠죠. 25g을 주고 이제 50% 글루코즈 용액을 덱스트로즈 용액을 50ml 빨리 급속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글루카곤을 인트라머스큘러나 아니면 서브큐테이니어스로 1.0mg만큼 주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글루카곤은요, 이제 우리 몸에서 글루코네오지네시스를 촉진하라고 주는 건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딱 봐도 환자가 굉장히 말라 보인다, 카캑식해 보인다. 그런 사람한테서는 사실 글루카곤을 써봐야 저장된 글라이코젠도 없고 글루코네오지네시스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당이 잘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굳이 글루카곤까지 줄 필요는 없겠고 이제 당을 계속 확인하면서 조금씩 보충을 해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당뇨 환자에서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생기는 기전이고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뇨가 없는 환자에서도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은 인슐린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인슐린에 의해서 생기는 하이포글라이세미아를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것들은 국시에도 좀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 좀 봐둡시다. 첫 번째는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종양, 그러니까 인슐리노마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걸 언제 생기냐면은 MEN1에서. 제가 저번에 MEN1은 팬크리아스에 종양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생길 수 있는 종양 중 하나가 이 인슐리노마예요. 그러면 인슐리노마가 발견이 됐다면은 MEN1 확인을 꼭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 중에서도 혹시 MEN1이 있는지 가족들도 다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인슐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계속 생길 거고 그래서 당연히 피플스트라이드 만족하겠죠. 하이포글라이세미아도 자꾸 생기고 증상도 자꾸 생기고 블러드 글루코즈가 실제로 떨어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덱스트로즈 50% 주사를 하는 등 글루코즈를 공급하면은 금방 증상이 호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있을 때 블러드 글루코즈가 60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럼 인슐린, 프로인슐린, C펩타이드 요런 거 레벨이 높다. 그러면은 이제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엔도지너스 인슐린을 여전히 생성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이 술포닐 유리아나 아니면은 이제 IGF-2는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슐리노마를 진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술포닐 유리아 직접 검사할 수도 있고요. 이 IGF-2라는 것도 직접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슐리노마 진단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인슐린하고 굉장히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인슐린-like growth factor 2를 분비하는 종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 아크로메갈리 하면서 IGF-1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름만 인슐린-like growth factor지 실제로는 인슐린 같은 기능을 하냐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인슐린 like growth factor 2, IGF-2는요, 인슐린이랑 정말 기능이 비슷해요. 그래서 물론 growth factor 기능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같은 기능, 이제 그 혈당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막 분비되는 종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컨제니탈하게 요런 게 이제 이 IGF-2가 막 분비되는 그런 그런 유전 질환이 있어요. 그거를 Bakuth-Wiedemann syndrom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이 사람도 그런 마찬가지로 자꾸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생기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펙터가 막 나오니까 키도 굉장히 커지고 막 덩치도 엄청 크고 막 그런 게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시에 나오는 질환은 아닌데 요거는 이제 제가 USML에 나오는 거라도 넣어놨고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당뇨가 없는 환자에서 자꾸 저혈당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 인슐리노마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요 IGF-2를 분비하는 non-beta cell 튜머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흔한 거는요, 약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을 직접 주사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수포니유리아를 먹고 나서 저혈당이 생기는 건데, 인슐린을 주사를 했다면 인슐린 수치는 높게 나오겠지만 프로인슐린이나 아니면 C펩타이드 레벨은 낮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술포닌유리아를 먹었다면 사실은 이때는 이제 엔도지너스 인슐린 그 프로덕션을 촉진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슐린도 올라가고 프로인슐린, C펩타이드 이런 것도 올라가기 때문에 인슐린 노마랑 구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입원시키고 잘 지켜봐야죠. 약을 뭐 따로 원래 먹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술포닐유리아가 혈액에서 검출되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전에도 막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응급실 오고 그랬다가 입원하고 나니까 괜찮아졌다든지, 이런 뭔가 팩티셔스한 그런 이제 그 표현형을 보이진 않는지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 인슐리노마, 인슐린 주입, 술포닐유리아 복용, 요거는 이제 하이포글라이세미아 문제가 나오면서 종종 나오는 편이니까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른 비당뇨성 저혈당 원인에 대해서도 조금 더 봅시다. 첫 번째, 약물이 있는데, 약물은 뭐 퀴놀론, 뭐 퀴니딘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제 베타블로커가 제일 흔한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술, 이 밥 안 먹고 술만 먹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 역시 저혈당 리스크가 있어요. 제가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sepsis를 비롯한 critical illness가 있을 때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조직이나 아니면은 균들의 글루코스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는 반대로 카테콜라민이 확 늘어나가지고 이제 우리 몸이 이제 막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심파테틱 너비스 시스템이 막 활성화가 되면서 카테콜라민이 막 나올 거잖아요. 반대로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포, 하이퍼 둘 다 생길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adrenal insufficiency 이거 있으면은 이제 역시 하이포글라이세미아, 그다음에 하이포나트레미아 되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다음에 뭐 밥을 아예 안 먹어가지고 이제 몸이 빼빼 마르고 이제 스타베이션이 심한 상황이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죠. 또 마지막으로 hepatic failure, acute hepatic failure, 그 다음에 acute fatty liver of pregnancy. 이런 게 생기면은 간이 완전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간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간이 기능이 완전히 상실하다 보니까 이제 당이 오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있다는 거. 특별히 뭐가 더 시험에 더 나오고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다 이제 USMLE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조금씩 나오는 편이고, 국시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까지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임상에서 충분히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요, 우리가 술 먹고 하이퍼글라이세미아 생기는 경우를 좀 봅시다. 요거 제가 강의록에는 조금 더 설명을 넣어놨는데 이제 지금은 요 그림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관련된 질문을요 종종 의사 커뮤니티에서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제 환자한테 왜 술 먹으면 살이 찌는지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셨대요. 왜 살이 찌는지, 지방이 생기는지, 그리고 지방간이 생기는지 이것도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그 이제 술 먹으면은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오는 거는 자기 알고 있대요. 근데 그러면은 당뇨 환자가 술을 먹으면은 일시적으로 당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HbA1c 자체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흥미로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제를 하나 깔고 갈 건 뭐냐면요. 이 술 먹고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생긴다는 거는 뭐 어느 하루 그냥 술 진탕 먹었다고 생기는 건 아니고요. 정말 며칠 동안 안주 없이 술만 주구장창 먹는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옆에 뭐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놓고 술을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술자리 하면은 오히려 당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는 경우 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며칠 동안 안주를 안 먹고 술만 먹는다? 그러면 이 에탄올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는데 이 에탄올은 우리 몸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대사가 되죠. 근데 이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몸에 유독한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데하이드를 이 아세테이트, 식초로 바꿔버리려고 우리 몸에서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에탄올이 쭉 대사가 되면서 NAD라고 하는 물질이 NADH로 전환이 됩니다. 이거 생화학 때 다 배우셨죠? 이 NADH는 나중에 Electron Transport Chain인가? 거기로 이제 시스템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ATP를 생성할 때 쓰는 Electron Transporter, 그 전자 전달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보시면요. 술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탄수화물보다도 오히려 ATP를 더 많이 생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요. 우리 몸에서 쓰는 NADH보다 NADH가 이제 써가지고 이제 이걸 NADH를 쓰면은 다시 NAD로 전환이 되는데 그거보다 NADH가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NAD가 고갈이 돼가지고 이 반응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알데하이드가 계속 쌓여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다 반대로 이 NAD를 재생하기 위한 반응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과정에서는요. 중간에 글라이세롤알데하이드 3P랑 그 다음에 DHAP로 쪼개지는 과정이 있죠. 여기까지만 딱 진행이 됩니다. 요 쪼개지는 거를 우리가 해당 과정의 전반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아시죠? 이 왜 전반부까지만 진행이 되냐? 이때는 NADH를 생성하지 않거든요. 요 더 그 다음 단계까지 진행이 되면 그때는 이제 NADH를 만들어요. 여기까지만 딱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은 요때 생성되는 요 DHAP라는 이 물질이 글라이세롤 3P로 대사가 되면서 NADH를 NAD로 바꾸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라이세롤 3P는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를 합성하는데 나중에 쓰여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단 NAD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제 글라이콜라이시스가 이 파이루베이트까지 끝까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 파이루베이트는 결국은 이제 TCA 사이클 또는 이제 사이트릭 애시드 사이클로 더 진행을 시키려고 만드는 물질인데 이 TCA 사이클은 돌리면서 NADH를 생성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NADH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파이루베이트에서 더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이루베이트를 락테이트로 대사를 하면서 NADH를 다시 NAD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게 아세틸코에까지 대사가 된다 하더라도 요게 결국은 키로아시도시스에 쓰이든지 아니면은 패티 아시드로 합성이 돼가지고 아까 만든 글라이세롤이랑 결합을 해서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로 대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술을 먹으면 지방간이 생기고 몸에 지방이 늘어나느냐? 특히 술 먹고 우리나라처럼 탄수화물 많은 안주들, 라면, 전, 뭐 이런 거 먹으면요, TG가 많이 생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간에도 쌓이고 우리 몸에도 쌓이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락틱 애시도시스도 생길 수 있고 키토 애시도시스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제 이게 며칠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뇌에 공급할 글루코스가 너무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해가지고 글루코스를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하려면은 이 TCA 사이클에 옥살로아세테이트라는 게 필요해요. 이게 왜 옥살로아세테이트가 필요한지는 이제 스텝 1 보는 동안 공부를 하시고 하여간 이게 필요한데요. 이 옥살로아세테이트가 TCA 사이클이 거꾸로 돌아가면서 말레이트로 다시 되돌아가고 이 과정에서 NAD를 다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옥살로아세테이트가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하는데 쓰이는 게 아니고 NAD를 만드는 데 쓰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못하기 때문에 하이포글라이세미아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술 먹고 왜 지방간이 생기는지도 아실 거고 당연한 얘기지만 인슐린 리지스턴트도 상승하고 당뇨에 좋을 리가 없겠죠.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국시나 아니면 CK에 직접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임상적으로 술만 드립다 먹으면은 이제 하이포글라이세미아 리스크가 있다는 거 분명 알고 계셔야겠고,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너무 중요한 거. 그럼 이런 환자에서는 바로 글루코스를 공급을 해주면 되느냐? 안 되는 거 아시죠? 사이아민부터 아주 고용량으로 공급을 한 다음에 글루코스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냥 주면 wernicke encephalopathy 이런 거 생길 수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하이퍼글라이세미아 얘기만 조금 드릴게요. 반대로 당이 확 오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 몸에 스트레스 상황이 처했을 때 이제 그런 카테콜라민이 확 나오면서 혈당이 오르는 경우인데요. 어떤 환자는 기본적으로 ICU 레벨의 케어가 필요한 환자들은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혈당이 오르면 곤란하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매니지를 해야 되느냐 요거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타겟 글루코스 레벨은 이제 140에서 180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을 넘지 않도록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수준, 그러니까 126 밑으로 그렇게 떨어질 정도로 엄격하게 조절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절하는 방법은 short acting insulin, 그러니까 RI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요거를 IV 플루이드에 섞어서 주는 거예요. 이제 너무 정상으로 낮추려고 하면은 이제 인슐린 때문에 갑자기 하이퍼글라이세미아 확 생길 수 있으니까 정상보다 좀 높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200보다 높으면은 이제 인펙션 리스크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200은 넘지 않도록 해준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혈당 이 정도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이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네요. 이제 시험 볼 때는 중요한 랩 결과들, 그리고 그에 따른 간별 진단, 또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충분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제 문제 푸시면서 이제 어떤 거를 외워야 될지 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질대사 이상, 디슬리피데미아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복습하시고 문제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